1264년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인 침공 계획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이자 몽골 제국 최후의 황금기를 이끈 그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광대한 영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인들에게는 하늘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세계관이 그들의 시선을 바다 너머 신비로운 섬나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했던 바다 건너 정복 전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일본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220년대부터 1260년대에 걸쳐 한반도 연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일본의 해적들이 가장 직접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한반도 전체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들 해적들은 혼란을 틈타 약탈 행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고려가 자국 연안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틈을 노린 것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59년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도 일본은 쿠빌라이의 최대 적수였던 송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쿠빌라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죠. 9세기까지 일본과 중국은 무역, 정치, 문화적 관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당나라의 불교 탄압 이후에도 송나라와의 관계만은 유지했습니다. 쿠빌라이에게 있어 일본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중국 시민들에게는 천명을 받은 황제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중국을 다스릴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전통적인 왕조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복속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는 일본의 첫 번째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한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칭하며 메시지 말미에 우호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압박은 몽골식 접근법이었죠. 당시 일본의 실권은 12세기 후반부터 쇼군이 쥐고 있었는데 첫 번째 쇼군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는 식행이라고 불리는 섭정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호조 가문이 이 식행 직책을 세습하며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죠. 쿠빌라이의 사절들은 완전히 무시당했고 이는 대칸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년간 계속된 일본의 침묵은 쿠빌라이의 분노를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요구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전례 없는 바다를 통한 대규모 침공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몽골인들이 해상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의 강에서 벌인 몇 차례 작전 경험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고려의 선원들과 그들이 보유한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려인들도 이러한 침공 계획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준비 과정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반란을 통해 일본은 몽골의 침공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켄 호조 도키문에는 전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사들을 규슈 지역, 즉 예상되는 상륙 지점으로 파견한 것이었죠. 1273년 송나라의 마지막 거점인 상향이 함락되면서 쿠빌라이는 다른 전선에 묶여있던 병력과 자원을 일본 침공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몽골의 요구에 저항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쿠빌라이의 판단이었습니다. 몽골 침공군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15,000명의 몽골인과 북방 중국인이 핵심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거란족과 여진족이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그리고 7,000명의 고려군과 기타 고려인 선원들이 약 300척의 군함과 400척에서 500척의 소형 선박에 분산되어 탑승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부대였지만 하나의 국가 전체를 정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결코 해외 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도 60여 년간 계속되는 적대 세력들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몽골이 그토록 강력한 제국들을 정복했는데 작은 섬나라 일본이 어떻게 감히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쿠빌라이에게는 다른 어떤 결과보다 빠른 승리만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졌습니다. 함대는 1274년 가을에 고려를 출발하여 쓰시마와 이키라는 작은 섬들에 먼저 상륙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이 정착지들은 경험 많은 몽골 전사들에게 약간의 저항만을 가했을 뿐이었습니다. 본토와 고립되어 있던 사무라이들은 개별 결투와 개인적 명예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고수했지만 체계적이고 복잡한 대형 전술을 구사하는 몽골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쓰시마와 이키에서 포로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배 뱃머리에 묶어두고 1274년 11월 규슈의 하카타만으로 향했습니다. 상륙에는 물론 저항이 있었죠. 만의 일부를 따라 설치된 오래된 방파제 뒤에는 호조 도키무네가 미리 배치한 사무라이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어군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3,600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방어군의 수가 침공군을 상회했다는 점이지만 외국 군대와의 전투 경험이 없었고 몽골인들이 보유한 전술적, 전략적 역량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나라 함대가 도착하면서 하카타만에서 첫 번째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몽골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병과 기병 궁수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식 전투는 적을 도발하고 위협하기 위한 화살의 휘파람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사료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화살을 쏘고 말을 몰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라이들은 이러한 반응에 당황하고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군은 전투에서 북과 심벌지를 사용하여 부대를 지휘했는데 이런 소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 말들은 적과 조우하기 전부터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숙련된 전사들답게 일본군은 해안 방파제를 따라 맹렬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몽골군도 해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몽골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폭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몽골군이 폭탄을 터뜨려 침공지역 인근의 하카타 도시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침공군에게는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진영 위치인 아카사카는 방어하기 어려운 지형이었고 일본군의 궁술 실력은 몽골 기준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수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휘관 유프상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그의 말도 사무라이에게 포획당했습니다. 지휘관이 무력화되고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탄약 부족까지 겹치면서 일본군에게 큰 손실을 입힌 몽골군도 결국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 자료에 따르면 몽골 함대를 바다로 밀어낸 강한 바람이 불었고 여러 척의 배가 해안가에 다시 밀려와 자초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원나라 측 기록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 함대의 상당 부분을 파도 아래로 침몰시켰고 나머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상한 기상현상을 탓함으로써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명성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일본이 예상보다 훨씬 저항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어느 쪽도 이 첫 번째 침공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275년 쿠빌라이가 보낸 사절들이 처형당했을 때 그의 복수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79년 송나라가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면서 1211년 칭기즈칸이 시작한 중국 정복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쿠빌라이는 중국 남부를 장악함으로써 일본에 맞서기 위한 인력과 자원 그리고 선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이전 침공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침공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호조 도키무네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카타만 주변 20km에 걸쳐 방파제를 수리하고 확장했으며 더욱 견고한 방어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1281년까지 쿠빌라이는 대응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는데 이는 아마도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전까지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침공이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자료들의 수치는 분명히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2개의 분리된 함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북방 함대는 대략 4만 명의 몽골인, 여진족, 고려군이 900척의 선박에 탑승했고 남방 함대는 새롭게 정복한 중국 남부 지역 출신 약 6만 명이 3,500척의 선박에 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제대로 된 군함이나 수송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해안가나 강에서나 사용하던 평저선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원정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공은 시작부터 재앙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봄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남방 함대는 태풍 시즌 중 출발이 지연되면서 장군이 병에 걸리고 중국 남부의 따뜻한 날씨 때문에 식량이 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획상 북방 함대는 고려에서 먼저 출발하여 취안저우에서 출발하는 남방 함대와 이키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북방 함대는 1281년 6월에 혼자서 이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이 함대는 규슈 연안을 떠났지만 사무라이들이 바다 제방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방어선을 발견했습니다. 무나카타 근처에서 용감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북방 함대는 완전한 상륙이나 내륙 진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방 함대는 마침내 7월에 도착하여 성벽의 남쪽 끝을 향해 북상하면서 첫 번째 함대와 합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방 함대는 거의 전부가 최근에 침공당한 중국 송나라 출신으로 구성되어 몽골인들의 기술과 규율, 경험에 비해 전투 의지나 이해관계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외국 주인들을 위해 이국 땅에서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한 동기가 약했던 것입니다. 몽골인, 고려인, 중국인 사이의 언어 장벽과 몽골 장군들과 중국 장군들, 고려인 제독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효과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원나라와 일본군 사이의 전투는 대체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었는데 원군은 일본을 점령할 수 없었지만 일본도 거대한 함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에는 일본군이 가장 작은 쾌속선을 이용한 기발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함대 외곽으로 기어들어가 배 위에서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죽이거나 배에 불화살을 쏘아 화재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군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가져온 보급품 외에는 현지에서 어떤 물자도 조달할 수 없었거든요. 좁고 흔들리는 배에서의 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정복해온 몽골 전사들조차 사무라이들이 어둠 속에서 기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281년 8월 15일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슈 연안 바다에 거대한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몰아치면서 격동하는 바다가 원나라 함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함대는 폭풍우 속에서 불타고 부서지며 해안으로 밀려갔습니다. 고려 함대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방된 수역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노출을 피할 수 있었고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임시 변통으로 건조된 남방 함대는 바다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아마도 8월 15일과 16일 사이에 북방 함대의 3분의 1과 남방 함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면서 두 번째 몽골의 일본 정복 시도가 끝장났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원나라 군인들은 신속히 일본군에 의해 발견되어 살해당했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분노했습니다. 1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몽골의 무적 신화가 비록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훼손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두 번째 침공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였으며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아흐마드 파나카티와 같은 재정 고문들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이들은 부패와 족벌주의, 과도한 과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입 확보를 위한 부실한 재정 관리와 늘어가는 비효율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281년 쿠빌라이에게는 큰 개인적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차비가 사망했고 후계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쿠빌라이는 점차 통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음식과 술에 의존하며 우울증과 비만, 통풍의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야망은 더욱 잔혹해져서 일본에 대한 3차 침공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결코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얀마가 침공당했고 베트남과 자바에 대한 해상 침공도 시도되었지만 모든 것이 결론 없이 끝나거나 직접적인 재앙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남아시아의 열대성 기후와 질병, 울창한 정글은 몽골 기병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는 티베트인들의 반란과 그의 사촌들인 카이두, 나얀의 도전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만주에서 쿠빌라이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방 제국 항국들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보다 더욱 약해졌습니다. 중국 침공이 완성된 후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분열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294년 2월에 사망했고 그의 손자 티무르 올제이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원나라 칸들은 이제 명목상의 권력만 가지고 있었을 뿐 나머지 칸국들은 각각 독립적인 길을 걸으며 다음 세기에 걸쳐 각자의 특별한 붕괴 과정을 겪게 될 운명이었습니다.